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용민입니다. 제가 1월 30일까지 북경에서 근무했었는데 두 번 나가서 한 7년 정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할 이야기는 많지만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도록 하고요. 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아마 1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 날 북경에 있는 장로님, 교회 장로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내일 회사로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인데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화학 제품인데 그걸 사서 브라질로 수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10%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의 이제 수출자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선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못 믿어가지고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북경에 왔어도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사회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긴 상당히 급한가 보다 했는데 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로부터 이미 중개무역을 하는 건데 돈은 이미 받아놨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되는 거고 여기 안 가면 그러니까 수입 대금을 떼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이중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데서 사면 되지 않을까 아니냐. 그런데 다른 데서 사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설령 맞춘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늦는 거죠. 딜리버리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또 돈도 쌓아갖고 왔어요. 현금을. 왜냐하면 자기가 하북성에 있는 업체였는데 중국 업체가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돈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잔금. 왜냐하면 못 믿어오니까. 근데 연락처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나중에 알고 물어보니까 자기 홈페이지로 알고 연락이 와서 거래가 성사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담회나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서 연락해 와가지고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또는 선수금 요구하는데 물건은 선적을 안 하는 100% 줘야만 선적한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상당히 심각한 경우인데 그 회사에 직원이 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에 약간의 사기성이, 약간의 사기가 아니고 완전 사기죠. 자기 핸드폰 정보 하나 가지고 회사 자료는 자기네 회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요. 또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하신 게 있던데 소위 말하면 이제 일종의 잘못 다른 구자로 넘어간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종종 그게 발생합니다. 이따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저희 울산인가 아마 지부에서 연락 온 것 같은데 빨리 그 사람 좀 잡아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자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주소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체해서 폐쇄하기 전에 빨리 잡아달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찰은 이제 공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안은 움직이지 않죠. 누구 말 믿고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그 사람이 중국의 경찰이 요구하는 서류는 아마 상대국도 다른 나라도 비슷할 텐데 최소한 한국의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공증을 통해서 보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공증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류는 중국에서 유효하지 않잖아요. 유효하려면 우리 외교부를 통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준 서류만 걔네들이 유효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참 악질인 게 법적으로 소송하면 더 많이 들어갈 만큼 비용 정도를 사기치거나 그렇게 빼가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은행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해봤는데 대응을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저희의 중국에서의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안타까움 중에 좀 실무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궁금하시면 어느 것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 조금 인트로덕션인데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마냥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2년 동안 수출이 증가했는데 1978년 이후에 처음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처음 있는 게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한테 사간 물건 돈 주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과 달리.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이 투자도 빨간 걸로 투자 이 액수를 적어놨는데 일본이 센카쿠 열도 관련해가지고, 명칭은 둘째치고요. 열도 관련해서 그 전에 연간 70억 달러 투자하던 게 지금은 30억 달러 선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50억 달러 정도 중국에 투자했거든요. 저희도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확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을 모른다, 내지는 너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잘하는 사람도 중국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따 보이겠지만 사드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이를 빌미로 또 결제를 안 하는 사례들이 저희 또 에어로센터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우리 수입시장 중국 애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중국 입장의 수입이죠. 우리 수출이니까. 중국의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국의 수입 상대국이 한국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고요. 중국의 수입 1위 국가가 상대국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놀라는 게, 야, 중국의 큰 나라인데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중국 시장에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도 있잖아요. 2년 연속 수출이 줄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58년 이후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건 처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업체들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밀어내기 수출 내지는 약간의 마진을 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수출로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잘 짚어보고 그런 안전장치를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됐으니까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작년이 6.7% GDP가요. 올해 6.5%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무역업계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수치가 아니고요. 제조업의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저렇게 크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서비스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품 수출에서의 리스크는 제조업인데 이미 5%대로 사실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안 되면 4%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지만 좀비 기업이 중국에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6%니까 옛날하고 비슷하구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상품 부분의 제조업은 그보다 훨씬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중국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대중창업의 시대예요. 중국에서 하루에 창업되는 기업이 여기 작년 상반기 수치를 써놨는데요. 이것을 대충 나눠보면 14,500개가 하루에 생깁니다. 창업기업이. 이거는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법인 형태로 등록하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심천이라고 하죠. 선전 지방에 가면 3명 중에 1명이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공무원 빼고 애들 빼면 도대체 이 CEO가 몇 명이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한테는 임팩이 있느냐? 도대체 제가 언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신용조사를 해보면 창업하는 건 중국 입장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용상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 생긴 기업을 뭘 믿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옛날보다 중국 기업에 대한 또 중국은 창업이 많이 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가 또 다가오는 겁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적이죠, 중국은. 제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중전화 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전화라는 세대가 없었다는 거죠. 중국은 VCR 다음에 우리는 VCR 다음에 DVD가 왔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DVD로 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 중간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엘리베이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을 건너뛰는 거죠. 중국은 유통이 발달한 다음에 그 유통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이에요. 오프라인 유통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의 또 전철이고, 중국은 오프라인의 유통망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뭘로 바로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저기의 특징은 이거예요. 뭐 좋은 건 있겠지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온라인 업체가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면 그 다음날 백화점 가격이 바뀝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의 가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100% 노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나 이런 마진 같은 게 재고도 안 떠안으려고 하고 마진도 아주 극소화하니까 이 부분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파는 경우에 특히 요즘에 이제 보세 장치장을 활용한 B2C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처음에 약정한 거는 뭐 팔고 전에 돈을 준다고 했다가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안 팔리니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또 뭐냐면 도대체 온라인은 얼마가 팔렸는지를 납품한 기업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은 1년 전만 해도 납품할 때 결제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내던 현지 법인이 보내던 그 창고에 물류 창고에 물건을 보내면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팔리기에 좀 늦더라도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뭐 돈케어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팔리는 대로 결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얼마 팔렸는지를 모르니까 새로 주문할 때 결제해요. 그러니까 100개 주문해서 납품했어요. 그럼 옛날엔 주문해서 납품하는 순간 돈을 줬지만 지금은 야 팔리면 줄게.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우리가 몇 개 팔렸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온라인에서 그 사이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결제가 되고 있느냐? 그 다음 게 새로 주문이 들어와야만 그 전에 게 주문 납품한 거에 대해서 결제하는 식으로 엄청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나마 제 주문이 들어오면 다행이죠.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부분이 현실적인 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까 신용장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를 그래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신용장이나 결제 조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을 보면서 느끼는 이제 제일 처음에 몰랐던 두 가지가 하나인 거죠. 중국은 신용장이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상을 믿기 힘들면 신용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5대 은행이 해라. 왜냐면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내고 안 받아주는 거죠. 맨날 언페이드 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5대 은행이 딱 그러거든요. 중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입니다. 교통은행을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교통하면 자꾸 우리가 영어를 딴 생각을 하는데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오면 이거 휴지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거다고 생각하면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스. 자,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원래 옛날에 상사들에 의해서 5대 은행 아니면 나머지는 휴지라고 생각했다라는 이렇게 약간 이제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5대 은행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또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결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장에 대한 게 작년 기준으로 대중국 우리 무역결제에서 9.8%밖에 안 됩니다. 아마 제 알기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합쳐놔서 그러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신용장 결제 조건 중에서도 S사이트잖아요. 일란불이잖아요. 일란불은 2011년에 9%였는데 작년에는요 4%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스가 아닌 S사이트 LC가 작년에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서 결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마저도 몇 년, 5년 전보다 반절밖에 안 돼서 제일 위험한 나라에 제일 안 좋은 결제 조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에 기업 내 거래, 우리 법인과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결제 조건은 아니라는 측면을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출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사후송금이에요. 답답한 게 사후송금을 하고 나면 버티면 수입상이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상식인데 도대체 왜 했습니까? 막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할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들어주는 거 이외에 TT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안 팔린다는 이유로 안 주는데, 원래 안 팔린다는 이유로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기간 되면 줘야 되는 건데 안 준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아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진을 좀 더 준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부진하니까 좀 더 만회해 보려고 새로운 업체를 잡아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는 항상 그러죠. 원자재 대금이라도 좀 먼저 받아라. 최소한. 이걸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야 되지 않겠냐. 진짜로 TT를 줄 수밖에 없다면, 사후송금을 줄 수밖에 없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죠. 중재조항 넣은 정도는 훨씬 나은 거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중재가 그나마 이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재조항을 넣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걸이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중국 업체가 다 알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중국에 와서 또 중재가 아닌다면 또 저기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수입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계좌 해킹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요, 아예 처음부터 원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 원래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제3자가 해킹을 들어와가지고 자기 구자로 넣어라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완전 해킹은 아닌데 1차 착수금은 조금을 요구해서 그 회사로 맞게 들어갔어요. 근데 2차, 3차를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례인데 자꾸 구자를 변경해서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은 맞아요. 근데 넣었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야, 넣었다는데 니네가 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3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자도 그 업체 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보내도요, 그 회사 구자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현실적인 쉽지 않아요. 방법이. 그러면 이제 방법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여기 이제 내고은행을 여기서 한국에서 송금은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중국 측이 협조가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야,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왔는지를 쉽게 확인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들었겠지만 구자번호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계좌번호 변경은 뭐 절대적으로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현업하면서 또 실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야, 구자 변경은 절대 응하지 말고, 응하더라도 회사에서 뭐라 그러나요? 팩스를 받거나 또는 구두로 통화해서 확인하라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표현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서류가 하도 위조가 많이 되니 온 서류인들 이게 제대로 직인이 찍힌 건지 뭔지에 대한 확인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회사에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처음 거래이거나 또는 어떤 거래를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철저하게 응하지 않는 게 방법이고요. 그 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회사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최소한도로 그 회사 직인과 그 회사의 중국의 잉에 쯔자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영업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같이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은 구자변경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최소한 전화 정도는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문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이쪽에 사기성 거래 중에 하나가 중국이 먼저 요구를 해옵니다. 저도 중국의 이메일이나 중국에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엄청난 거래가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거래 제의가 와요. 그러면 그냥 저는 보지도 않고 지워버리고 제가 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들의 인터넷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요즘에는 다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알아내는 게 뭐 우리나라는 요즘에 해외에서 전화 오건 어디서 전화 오건 친절히 안내해 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거래 제의가 오면 쉽게 응해요. 특히 만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만날 때, 그러면 이제 대응은 뭐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정상적이 아니거나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거는 거의 뭐 90% 이상 가짜입니다. 가격이 현실적이 아니거나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먹히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다 아는 체를 하거든요. 알았다, 그러고, 요건을 다 들어줘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명함이 회사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에 중국 애들 중에 이런 경우에 특히 다 핸드폰 번호만 갖고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함이나 확인해야 될 게 그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중국의 무역업체가 한 70만 개 된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없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요즘에 홈페이지 없는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회사 서류를 중국에서는 아무나 출력해서 낼 수 있는 거고 위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해당 부서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즉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핸드폰이나 그 사람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아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없으면 제 생각에는 거래하지 말라 정도까지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도 잘 모른다. 중국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핸드폰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회사의 대표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회사가 팔고 있는 물건하고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국에서의 아주 쉽고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이제 수출에서 발생한 건데, 두 가지 공통점은 인터넷으로 거래 제의를 해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10만 달러 이 정도. 왜 그러냐? 끝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 포기하기에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치사하긴 한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도 이제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거는 산동성의 진안이라는 산동성 성도죠. 거기서 발생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랑 한 30개 업체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에 쇼핑몰이라고 하는 그런 면세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크로스를 당해가지고 다 철수한 사례예요. 뭐냐면 면세로 중국에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 수 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 사례는요, 북경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모집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은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뜰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졌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 내에서 파는데 한국 업체가 들어와서 면세로 팔 수 있다? 상당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중국 업체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우리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데 면세로 팔 수 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많이 표방하고 여기에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야, 임대료 안 받을게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에 수십 개의 한국성 내지는 한국 쇼핑몰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관리비는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임대료나 관리비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관리비도 안 받고 임대료도 안 받는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임대비와 관리비를 내야만 퇴거 조치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힘든 조항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워낙 선전하고 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안 팔린다는 이유는 말은 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계약했던 걸 파기하거나 결제하는 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방법은요, 앞으로는 대중수출에 있어서는요,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죠. 신용보장 아니면 보험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인코텀스상에 절제 중국의 수입 통관이 어려워지고 수입 통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전체 건수에 비해서 그것은 뭐 일부이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슨 조건으로 수출해야 됩니까? FOB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중국이 수입상이 편하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DDP 조건으로 통관까지 다 해주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대 위험한 조건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신규 비즈니스라든가 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특히 CFDA 관련 품목 뭡니까? 화장품, 그 다음에 보건식품, 기능성 식품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의료기구, 그 다음에 어떤 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통관이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샘플에 대해서는 서류 인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 안 했는데 요즘에는 뭐 서류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김 수출 같은 게 사실은 중국에는 김 수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중국에는 집이라고 해서 국가표준, 구어지아비아오준 해가지고 국가표준이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분을 검사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그것까지 잘못되지는 않았겠지만 도대체 맞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분이 뭐죠? 이 균이 어떻게 됐다 이야기하면 참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통관 불합격은 물론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 업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국에서 화장품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통관이 안 되는 경우에 70% 정도가 저희가 조사해 보면 서류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인증서 관련 서류고요. 두 번째가 라벨링이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포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을 가능했는데 또는 특히 우리 기업들이 그러죠. 좀 잘 통과된 세관으로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요거 이제 B2C인데 사실은 이제 B2C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은 것은 아까 이제 그런 결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 하나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요. 공식적으로 B2C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가능한 품목만 아주 중국이 B2C 가능 품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왜냐하면 B2C라는 거 개인이 사는 건데 그게 뭐 마약처럼 위법적인 물건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나라가 규제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건데 팔 것도 아닌데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는 CFDA 인증 같은 경우는 유예가 돼 있죠. 내년부터는 이제 B2C 물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2C에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해관, 우리말로 하면 관세청이죠. 하고 그 B2C 판매 업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한국에 있는 B2C의 사이트는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이트는 그게 충족이 되지만 그래서 중국 해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걸 이런 조건을 왜 넣냐? 그랬더니 중국 해관이요. 광군제라고 하잖아요. 이 11월 11일이니까 이때 되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통관 건수가 1000만 건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세관이 다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B2C로 취급하느냐? 이 중국 해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온라인 사이트만 그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꾸 한 업체가 여러 번 보내면 거꾸로 상대방에서는 이건 B2C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인이 소비자가 사게 되면 우리 원래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이트가 되게 되면 B2C로 인정 안 받으니까 얘네는 그냥 일반 화물로 보는 거예요. 개인간 화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간 화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계속 보내면 상업용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회사에서 이제 계속 보내면.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는 지금도 일부러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또, 다 걸리는 거 아니던데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위법성이라는 게 걸리면 걸리는 거지, 위법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니까 또 그걸 믿고 따라가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있는 기업이 서류를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나 공상행정관리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잉해지자오라고 하는 우리말로 영업 허가증을 위조할 수 있고 또는 저기치를 뽑아서 자기 회사의 것처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의 확인은 그것마저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간 단계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 회사가 있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왜냐하면 위조됐으면 없을 수 있잖아요. 여부와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회사에 전화한 그 사람이 그 회사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경우는 대표 전화로 전화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법은 아까 같이 이제 예를 들면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중국어가 가능하거나 중국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북경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차이나 포탈이 중국 북경 지부의 차이나 상해 지부랑 같이 쓰고 있는 성도 지부랑 같이 쓰고 있는 이제 사이트인데 오른쪽에 보면요.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보면 Q&A란이 있습니다. 여기다 올리면 저희들이 목표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내에 응답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진짜 모르겠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느냐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전화해서 내지는 그 업체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어떤 제도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게 올리면 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어떤 돈을 얼마 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이 CFDA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다 올리면 뭐 한 늦어도 이틀 정도면 답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우리 북경지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도 요즘에 저희 일이 많아가지고요. 저희의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만 몇 개 정도의 Q&A가 올라와 있어서 유사한 내용은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다 공개했어요. 다만 개인 기업의 비밀에 관한 것들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거기다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왜냐하면 동일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뭐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보험공사에서 우리 정부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의 신용조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고 일반이면 바로 얼마 안 걸려서 나옵니다. 또 그게 이미 조사된 업체이면 또 특히나 더 빨리 나오고요. 조사된 기록이 없으면 인덱스한 경우 뭐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진짜 계약할 업체라고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수지만 LC를 이용하거나 그게 안 된다 하면 신용조사라도 좀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인데 그건 뭐 네 번째 가면 선불 같은 경우라도 수입인 경우죠. 먼저 줘야 되는 경우에 최소화라는 부분이고요. 그때 실제 산업용 원자재라고 한다면 공장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소비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업체가 그런 물건을 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하나의 힌트는 잉해즈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보면 그 회사의 영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너무 생뚱맞다거나 유통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뭐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해서 저가로 우리한테 자기네 말로 자기네 입장에서 수출, 우리 입장에서 수입을 권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가지고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수입하려고 하면 사실은 선적점 검사잖아요.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내용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옛날에는 이제 BL 가지고 복사 BL 보내면 그걸로 통관한다는 게 한 15년 전에 옛날에 유행하던 중국의 고질적인 나름대로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OBL을 주지 않으면 못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OBL이 안 줬는데 통관해서 나가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게 옛날에 문제였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일부이긴 합니다. 그렇지 뭐 그게 선적점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들어왔는데 물건은 딴 거라는 거죠. 선적점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적입하면서 이미 실링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참 설명을 못 하겠어요. 결국은 그거는 좀 뭐랄까요? 이 선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봤다 하더라도 그걸 증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선적점사를 하거나 작업할 때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이게 주장이 나의 목소리에 불과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사에 그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있지 않은 애가 마케팅을 하는 것은 거의 조금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서의 업무에 뭘 하는 앤지까지 그 대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이제 쇼핑몰 관련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아까 관리비 조항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조항 같은 것들을 좀 더 심오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제 이메일을 알려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요즘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는 또 거기다 사드라는 부분이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약간의 수비적인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걸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하고 신용장 같은 수출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